책을 사랑하고 낭독을 사랑하는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눈이나 얼음을 사랑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동족 인류에게 애정을 갖기보다는 수학에 흥미를 가지는 편이 내게는 더 쉽다. 그렇지만 나는 삶에서 일정한 무언가를 다처럼 내리고 있다. 그걸 방향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자의 직관이라고 해도 된다. 뭐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기초 위에 서 있고 더 이상 나아가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아주 잘 꾸려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널리 알려진 생각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은 열려 있고 진정한 내적 자아는 밖으로 저절로 스며나온다고 한다. 그런 말은 죄다 틀렸다. 아이보다 더 비밀스러운 사람은 없으며 아이보다 더 절실하게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항상 아이들을 깡통따개로 따서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서 그 안을 더 쓸모있는 재물로 바꿔줘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이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 아이의 죽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손에 내 집념을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처음으로 나는 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관은 육각형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얼음 결정도 그와 똑같은 형태를 지닌다. 이제 사람들은 이사야를 땅속으로 내리고 있다. 짙은 색 나무로 만든 관은 너무나 작았고 이미 그 위에 눈이 한 켜 깔려 있었다. 눈송이는 작은 깃털만 하다. 눈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반드시 차갑지만은 않다. 이 순간 하늘은 이사야를 위해 울고 있으며 눈물은 서리로 바뀌어 그 애를 덮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주는 이사야의 몸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애가 다시는 춥지 않도록. 목사가 관 위에 흙을 덮으며 우리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뜨도록 되어 있다. 오랫동안 지속될 듯한 정적이 내려앉는다. 여자들은 조용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언가 터지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정적이다.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먼저 율리아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얼굴을 땅에 묻는다. 다른 여자들은 그녀를 그대로 놓아둔다. 두 번째는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로 터져버리는 듯 통찰이 떠오른다. 처음부터 줄곧 나는 이사야를 공경 속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계약을 해왔던 것이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계약. 현재 이르기까지도. 11월에는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나는 덴마크의 겨울을 존중한다. 추위는 온도계를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기온보다 바람의 세기와 상대적 습도에 좌우된다. 나는 그린란드 툴레에 있을 때보다 덴마크에 있을 때 더 추위를 느낀다. 차고 끈적끈적한 11월의 첫 소나기가 젖은 수건처럼 내 얼굴을 치면 나는 모피를 댄 캐퓨친과 검은 알파가 레깅스, 스코틀랜드식 치마와 스웨터, 검은 고어텍스 망토로 소나기를 맞는다. 그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시점에서 해수면은 영하 1.8도에 이르고 첫 얼음 결정이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막을 이루면 바람과 파도가 그 막을 부수 결빙으로 만든다. 이 결빙막은 함께 반죽되고 뒤섞여 비누처럼 미끈미끈하고 짓이겨진 그리스 유지 얼음이 되었다가 자유롭게 떠다니며 팬케이크 얼음판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런 얼음판들은 추운 날 정오가 되면 단단하게 한 판으로 얼어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는 고독을 느낀다. 고독은 내게 있어서 은혜의 불빛이다. 나는 내 방문을 닫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칸토르는 학생들에게 무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한의 수의 객실을 가진 호텔 주인이 한 사람이 있고 이 호텔 객실에는 손님이 모두 들어차 있다.
거기에 손님 한 명이 더 도착한다. 그래서 호텔 주인은 1호실에 있는 손님을 2호실로 옮겨준다. 2호실에 있던 손님은 3호실로 옮긴다. 사무실 손님은 4호실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1호실은 새로운 손님을 위해서 비워진다. 이 이야기에서 내 마음에 들었던 점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손님들과 주인 모두가 한 손님이 자기 방에서 평화와 고요를 얻을 수 있도록 무한한 수의 작업을 지극히 당연하게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독에 대한 커다란 존중의 표시다. 나는 마찬가지로 내 방을 호텔방처럼 꾸며놓았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동 중에 있다는 인상을 지워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나는 외가 친척들과 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유목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나는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율리아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준 뒤 그녀를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느라 나의 슬픔은 내내 왼손에 꼭 틀어주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슬픔에 무너질 차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슬픔은 선물이며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바카차 한 잔을 만든 뒤에 창가로 가서 선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작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한 가지 일. 감정의 홍수를 막아버릴 수 있는 종류의 일. 그래서 나는 크니펠 다리를 지나가는 차량의 흐름이 줄어들어 밤속에서 차의 불빛이 하나하나 떨어진 붉은 줄로 변해버리는 동안 차를 마신다. 점차 어떤 평화가 나를 찾아온다. 마침내 평화가 가득 차 나는 잠들 수 있게 된다. 페터 회의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사실 소설가들이 사랑하는 스릴러물이고요. 아마 역사사상 가장 매혹적인 여자 탐정 캐릭터가 스밀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차갑고 시니컬하고, 하지만 자신의 이웃집 아이가 떨어져 죽는 순간 그 아이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그 아이의 죽음을 추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탐정은 아니지만 자신의 풍부한 식견,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학과 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죽음을 집요하게 추적해요. 근데 이 독특한 캐릭터는 사실 키가 160cm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녀린 여자 캐릭터인데 혼혈아예요. 어머니는 이누이트 원주민이었고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덴마크 의사였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감각을 정말 본능처럼 장착한 그런 여자가 이 문명이라던가 우리 사회의 어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세상의 속도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한 권의 스릴러라고 설정하고 읽기에는 텍스트가 굉장히 혼성되어 있어요. 그 주인공 여자를 돕는 남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로맨스로 읽힐 수도 있고요. 또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서로 사유할 수도 있고, 또 스릴러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스릴러로도 읽힐 수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페토에가 그려낸 어떤 유빙이라던가 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서늘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여름에 읽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